네, 안녕하십니까. 초딩 역사쌤 이서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첫 번째 콘텐츠, 조선왕조실록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란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에 일어난 왕조 있죠. 27대까지 이어지는 조선왕조, 전주이시 조선왕조를 이렇게 왕마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왕 누구죠? 여기 지금 써있는 대로 바로 1대 왕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57세 조선의 왕들 중에서 57세 최고령의 나이로 왕이 됐습니다. 57세면 지금 많이 늙은 거잖아요. 지금도 조금 나이가 든 건데, 나이가 든 걸로 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700년 전인 조선시대에는요, 한 600년 전? 600년 전 정도 되는 조선시대에는요, 57세라는요, 아주 대단한 나이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왕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40세. 40세 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들 40세면 청춘이죠. 어떤 식의 그거였냐면, 빠르면 10대, 아니면 20, 30대 즉위를 해가지고, 이제 40대 주권 돌아가시는 그런 주제였는데, 57세면 아주 오래 사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유가, 이제 뒤로 갈수록 왕은 계속 그냥 앉아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내려가는 거고, 태조 이성계 장군이셨어요. 장군이었으니까 많이 움직이고, 그럼 많이 운동도 돼가지고 몸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는요 1335년부터 1408년까지 사셨어요. 근데 재위 기간이 1392년부터 1398년, 7년밖에 안 됩니다. 7년 있다가 이제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자기는 상왕으로, 살아있는 전왕을 상왕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전전왕을 태상왕이라고 하거든요. 상왕으로 이제 물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묘가 태조죠. 저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태조는요 묘입니다. 죽고 나서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묘는 죽고 나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묘와 그냥 휘는요 임금의 이름입니다. 묘는 죽고 나서 붙여지는, 그러니까 묘비에 이름 써지는 거, 그게 태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조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성계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세종대왕으로 알고 있지, 우리가 이도라고 알고 있진 않아요. 많이 이도라고 아시는 분은 조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고, 다 세종대왕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묘로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묘는 태조고, 임금의 이름은 이성계. 왕이 되기 전에는 이성계라고 불렸지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단이라고 이름이 다시 지어졌고요. 근데 우리는 이단 모르죠. 이성계로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35년 이자춘의 적자로 함경도 동북면에서 출생했습니다. 함경도에서 태어나셨고요. 이자춘이라는 사람의 적자는 뭐예요? 적장자라는 말이 제 강의에서 많이 등장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적장자라는 말은요, 첫째, 정실부인, 정부인, 자기 왕으로 치면 왕비, 후궁이 아닌 왕비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 적장자, 적자라고 부릅니다. 이자춘의 적자로 함경도 동문을 주제고, 이제 1356년 쌍성 종관부 원에, 그럼 우리나라 이제 원 80년 고려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 쌍성종관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선을 잘 이렇게 침략하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간섭할 수 있게 쌍성종관문에 이런 부 같은 거를 곳곳에 설치했어요. 근데 이제 원명 교체기예요. 지금 원나라가 명나라로 교체하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쌍성종관부를 공격할 때 아버지와 함께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자춘의 뒤를 이어 이제 동문면은 실력대로 성장하는데,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정권도 흔들리고 뭐 불교, 배단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때 이제 혼란의 전국이었는데, 동북면의 유지로 성장한 이성계는 이제 홍건적을 격퇴하고 외부를 토벌하면서 이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이제 나라에서 안 불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성계가 왕으로 들어가는 이제 서막이고요. 이제 원나라의 세력이 약화되고 이제 새로운 명나라가 부상해요. 그걸 원명교체기라 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영이랑 그때 우왕이 딱 해가지고, 성기야 가라. 지금 명나라가 우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땅 가서 빼앗아라. 지 고향이잖아. 지 고향 땅인데 뺏으러 가봐라. 근데 이성계는 못 간다. 너무 더워서 장마철이라서 식량도 다 썩고 활실도 다 튕겨져 버리고,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성계는 못 간다 했어요. 근데 가라! 떠밀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쫙 한양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개성이죠. 개성 맞죠? 아, 기억이 안 난다. 개성으로 우와 들어와가지고 부수는 거예요. 빵! 빵! 아예 거기 있던 최영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고려의 이제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임금으로 받드는데 결국 그냥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양왕을 모아내고 새 왕조를 개장하면서 조선의 제1대 임금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출생과 즉위가 될 때까지를 살짝 이제 제가 좀 모아봤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조라고 하죠. 태조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이자춘을 추승해가지고 죽은 뒤에 올리는 거 추승이라고 하죠. 환조, 왕으로 이렇게 추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는 왕비가 2명 있어요. 이 왕비 2명의 자식들 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이죠. 이거 재밌습니다. 왕비 2명은 누구냐면 신양환 씨와 신덕공 광씨가 되겠어요. 신양환 씨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신덕광후 광씨에게는 이제 2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신양호 왕씨의 아이들은 이제 다 컸어요. 장성해요. 근데 신덕광후 왕씨의 아들은 아직 이제 초등학생 정도였습니다. 아직 왕에 오르기엔 너무 살짝 빠른 나이죠. 근데 신양호 왕씨는 죽고 신덕광후 왕씨가
신덕광후 강씨가 이제 조선에 처음 태조가 즉위했을 때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태조 이성계가 최고령의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후계자 문제는 건국 직후부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성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한씨는 조선 건국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들 대신하여 부인의 역할을 한 것은 둘째 부인인 강씨였죠. 원칙대로라면 첫째 아들인 이방우가 왕세자 자리에 앉아야 됐지만 정사건은 왕세자 자리에 관심이 없고요. 불교에 들어갑니다. 불교를 살짝 믿게 되고 너무 고려에 충신이었어요. 이방우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왕세자가 장차 왕이 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왕자 중에서 후계자 정해야 되겠죠? 그 당시 왕조 건국에 대한 공을 보더라면 많이 하실 거예요. 5번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제3대 태종에 오르고요. 왕은 됐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방원은 또 야심이 많아요. 지금 살짝 스멀스멀 아시겠죠? 뭔가 감이 오시죠? 야심이 많죠? 뭐 피바람이 불 것 같죠? 하지만 태조의 최종 선택은 막내 아들 빵석이에요. 빵석이. 건국단지 이방원의 나이는 25세나 아주 장성하고 이제 왕에 오르면 딱 좋을 나이야. 딱 좋을 나이인데 방석의 나이는 불과 11세에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에요. 11세의 소년이 조선 최초의 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태조 이성계가 방석이의 의문이 신덕광후 강씨를 몹시 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신덕광후 강씨가 이제 신의왕후 한씨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덕광후 강씨가 조선이 건국하고 난 뒤에 이제 정권을 싹 잡는다고 했는데 볼게요. 태조 이성계를 만든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신하로는 뭐 하륜, 증도전 뭐 이런 사람이 이게고 여인은 바로 이성계 두 번째 부인 신덕광후 강씨예요. 신덕광후 강씨는 어떻게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정도전도 킹메이커지만 이 신덕광후 강씨도 킹메이커였습니다. 네, 이거 야사예요. 조선개국전 부인인 강씨는요 개경에 있었는데 개경이 뭐냐, 예전 개성 고려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성계는 매일 함교도에 자빠져 놀아가지고 야인들이랑 총이 아니다 활 쏘고 술 처먹고 이러면서 개경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강씨 부인이 이성계한테 조언을 합니다. 시골 조구석에가 있지 말고 개경 와서 사람들 어울리면서 정권 잡고 나라 뒤집고 반란 일으키고는 아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인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전하는 아니지만 합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또한 왜구들이 창건을 상황에서 그녀는 전라도 지역에 왜구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합니다. 완전 예언자. 진짜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진짜 예언자로 활동해도 명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예언인데, 또한 왜구들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전라도 지역에 왜구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사실 왜구들이 조선에 오는 이유는 뭐가 없어? 뭐 명분이 없나? 능수정 남천동 안 살아. 먹을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전라도야말로
조선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쌀 뽁뽁뽁뽁 많이 나고 곡식 뽁뽁뽁뽁 많이 나서 외국인들이 배고파하는데 전라도 빡 들어가서 싹 가져와서 우리 농민들을 빡빡 긁고 그냥 왕족들이랑 돈 있는 신하들은 그냥 처먹어대고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따라서 전라도에 왜구들이 들이닥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남편은 개경에 오지도 않고 함경도에서 막 야인들이랑 뿌까뿌까 활 쏘고 술 치먹고 하고 있으니까 부익강씨 입장에서는 속이 트집니다. 그래가지고 묘책가 나는데 이 머리가 좋아. 몸이 좋지 않으니 속이 개경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피가.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는 계책을 내고 꾀병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성계한테 전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결국 부인곁으로 싹 왔어요. 이윽고 왜구가 쳐들어왔고 개경에 머물던 이성계는 왜구를 토벌하러 전라도로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부인 덕에 절호의 찬스를 얻은 이성계는 그 기세를 몰아 황산에서 왜구를 정벌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뭐죠? 황산대첩입니다. 이 황산대첩을 위해 이성계라는 이름 세 글자가 고래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젊고 총명했던 조선의 10번째 왕비, 그녀가 바로 신득하고 그양씨였던 것입니다. 선덕 아닙니다. 신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그치면 아주 좋은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현숙한 대가리 좋은 그런 왕비로 남았을 텐데 그녀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았어. 신덕하고 강씨는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앉히고 싶어했고 11살인 아들을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띵가띵가 논 아들을 해가지고 조선 건국하자 해가지고 정몽주 죽이고 그래가지고 조선 건국에 힘쓴 이방원이랑 붙이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 건국과 함께 그녀의 막내 아들을 왕세자의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을 해버렸어. 이방원 얼마나 속이 터지고 화를 나가지고 지금이라도 달려가지고 그 사람의 쓱 모가지를 싹 베어버리고 싶겠어요. 근데 이 이방석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왜냐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대표적인 킹메이커 태조 이성계의 대표적인 킹메이커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그녀의 야망을 지지했어요. 왜냐면 정도전이 꿈꾸던 조선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이방원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 부양석이 왕이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은 조선의 전반적인 모습을 디자인했을 때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왕권 강화 체제가 아니라 신권 강화 체제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왕권 강화는 왕의 힘을 쫙 해가지고 왕 마음대로,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의 힘을 으차 해주면서 왕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왕이 좋은 성군이면 얼마나 좋겠어. 나라 사사사 잘 들어가고 풍년 안 나도 풍년 나도 잘 살아먹고 어이구 우리 왕님 아주 좋다 하면서 농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춤추고 자빠지고 하겠어요. 근데 폭군이야. 10대 왕인 연산군처럼 폭군이야.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겠죠. 그래가지고 정도전은
왕에게만 슥 몰아주면서 왕이 그래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동전 던지기 같이 그렇게 운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권주의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 저명하고 똑똑하고 들어있는 게 많은, 대가리에 들어있는 게 많은 그런 신하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자 때부터 이제 막 가르치고 예의 뭐 소하 천자문 하늘 땅 따지 이런 걸 가르쳐서 성군으로 만드는, 누구든지 성군으로 만드는, 즉 국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정도전이 왜 지지를 했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정도전은요 이방원과 그렇게 왕 만들기 전에는 그렇게 막 차질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정도전을 이렇게 라이벌 사이로 하게 됐냐? 정도전이 이제 방석이를 왜 지지했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방원 봐봐요. 와, 이제 이방원은 왕권 강화 체제를 아주 좋아하는, 지 마음대로 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욕심이 많은,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왕이 올라버리면 정도전에 생각하는 신권주의 사상은, 신권 강화 체제 사상은 씨알도 안 먹힌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 말은 왕이 살살 어리고 막 세지 않고 그런 사람이 돼야 이제 신권주의 사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정도전 마음대로 조선은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 조선 경국전, 정도전은 또 이제 조선 경국전이란 법전도 펼쳐나가는데요, 국가의 초안을 작성한 그런 조선 경국전이란 이제 법전인데, 그 구절 중에 하나를 뽑아하면 왕의 자질에는 의진 자질이 있고 그른 자질이 있는데, 어진 자질은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그른 자질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이제 싹 이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이제 태서 이성계 종에도 엄청났어요.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도전 지지, 태조 지지 해가지고 이제 그 신덕왕후 강씨 아들이 이 방석이 왕세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신덕왕후 강씨에게는 이 방석과 이 방번이라는 자식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왜 방번이 아니고 방석이냐? 그리고 방번이가 2살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꼭 방석이냐? 그래서 신하들이 그걸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신덕왕후 강씨의 자식을 하려면 성격이 드럽은 방번 대신 방석이를 해라, 그렇게 말해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세자의 책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양 천도. 예, 새 왕조를 열었죠, 이성계가. 그런 입장에서는 오늘날의 개성이 여간 불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불편했냐? 보세요. 1번. 고려의 기득권 세력이
밀집. 고려의 기득권 세력이 밀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 밀집은 그 사람은 이제 여전히 이성계를 반대하겠죠. 이성계 반대. 그리고 풍수 지리학적으로 개성은 풍수지리적 개성은 망한 땅이라는 거예요. 망한 땅이라고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지덕이 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끝났다. 고려 왕조 하면서 운빨 다 고려 왕조가 빨아먹었고 조선 왕조는 이제 거기서 할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둑질을 노려하게 되었고 이중 이제 한양이 선정되는데 이제 왜 한양이 선정됐냐? 왜 한양이 선정된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양 선정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한강과 가까이 있어. 한강이 중요하고요. 한강이 있으니까 이제 수로를 통해서 세금 걷어들이기 좋지. 뒤에는 이제 배산 임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으면서 안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로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지금도 배산 임수면 아주 좋죠. 남쪽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주산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팽팽했어요. 그중 정도전과 하류는 논의가 개성이 아니라 가장 팽팽했는데 정도전은 전통 유교의 방식으로 북쪽의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남쪽인 관악산을 향하는 오늘날 경복궁의 자리에 궁궐을 놓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하류는 정도전의 의견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류는 현재 경복궁의 서쪽 지역인 무악 부근에 궁궐을 두어야 본다고 보았지요. 정도전의 주장 때문이라면 노읍과 과학산이 마주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악산이 강한 화기로 인해 국가에 큰 재앙이 있을 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정도전의 의견이 채택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경복궁의 자리입니다. 정도전은 근데 하륜의 조언을 들었어야 된다는 걸까요? 이후 한양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숙부가 조카를 죽이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만에 경복궁은 적이 아닌 백성에 의해 그 나라의 주체인 국민 백성에 의해 불타 오랫동안 폐허로 남게 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조선의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는 정도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성계를 만든 킹메이커 라고 볼 수 있고 조선은 이성계가 지었지만 조선을 만든 사람은 이성계지만 조선을 만든 사람은 보세요. 이 조선이란 거를 만든 것은 보세요. 제가 그림을 설명해 줄게요. 이 조선이란 것은 요 껍데기는 이성계가 만들었어요. 근데 요 안에 속살은 정도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안에 시스템을 디자인한 사람이 정도전이란 말입니다. 정도전은 이제 유학자, 특히 성리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불교를 아주 억압합니다. 고려 말에 사원의 배단이 심한 것에 대한 반발과 유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처가 뜯어내는 잡스러운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부처가 개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뭐냐? 돌, 씨, 잡, 변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한양청도 이후에 조선에 들어오면 이제 성리학자 정조전에 의해 모조리 구상되는데 결국 이제 수도 한양은 철저히 유교적인 사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됩니다. 불교적인 사상, 도교적인 사상, 불교적인 사상은 아예 없고요. 아예 이제 유교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이제 도교적인 사상은 조금 눈에 보이는 곳이 있긴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말해 드릴 거고요. 다음 거 되고 그런 말해 드릴 거고요. 유교적 사상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것이 있을까요? 이거 잘 아시죠? 인, 이, 예, 지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신이라는 게 있죠. 신, 인, 이, 예, 지 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복궁이에요.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대문을 뭐라고 부르지요? 홍인시장에 있는 바로 그곳 흥인지문입니다. 동쪽이 바로 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흥인지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그리고 북대문은 홍지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북대문은 숙청문이지만 우대의 홍지문이 북대문의 기능을 대신하였지요. 마지막으로 시는 다종식을 하는 곳인 서울 그 예전 한양의 중앙 바로 보신각입니다. 보신각이 신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또 경복궁의 이름도 정도전에 지었죠. 경복이란 경복이란 복을 누리소서 라는 뜻인데 복을 누리소서라는 문구에서 이름을 빌렸다고 합니다. 시경의 주화편에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경복궁의 정전은 임금이 항상 근면하시라는 의미로 근정전이라고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이 꿈꿨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신권 중심의 세상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신권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왕조 체제에서 오는 배단이었습니다. 왕조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잇기 때문에 성군이 나올 수도 있지만 토군이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어떤 자질에 왕이 즉위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본 겁니다. 소위 복불복이라는 거죠. 동전 던지기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해드렸죠. 이전의 왕들은요, 어느 정도 자신을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되고, 놀고 싶으면 놀는 정도 놀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불가합니다. 정도전이 강화한 경연제도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몇몇 왕들은 이걸 그냥 빵 깨버리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도전이 이렇게 만들었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정도전이 강한 경연제도 때문인데요. 경연이란 왕이 신하와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현실 정치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실상 왕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조강, 석강, 주강, 조강, 주강, 석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강은 아침에 공부한다. 주강은 점심시간에 공부한다. 석강은 저녁시간에 공부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럼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하나에 2시간씩이니까 하루에 총 6시간을 신하들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윤대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각 관청에 관리들을 딱 만나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래로는 선비부터 위로는 세상까지 그들의 상소문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데, 이 상소문을 읽는 시간을 하필 잠자기 직전으로 배치합니다. 상소문에는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소문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인터넷에 달린 악플을 밤에 그냥 읽는 거예요. 밤에 자기는 악플 읽었어요.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그렇게 따였는데, 오겠어 안 오겠어 정말 죽일 맛이겠지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의 왕들을 쥐잡지 잡아가지고 정군으로 만들겠다는 게 바로 정도전의 마인드, 생각,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의 왕의 정도전이 만든 시간표를 안 보면 6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6시까지 아침 문화를 드려요. 그래서 6시에서 7시까지 아침 식사를 해요.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공부 조강을 합니다. 2시간.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조회를 해요.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업무를 봅니다. 국가 업무를. 그리고 또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또 1시부터 3시까지 주강, 점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궁궐 내외 약간 살살 다니고 숙직자 확인하고, 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 공부 또 합니다. 그 6시부터 7시까지는 또 저녁 식사합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저녁 문안 드리고, 이제 살짝 있다가 이제 22시경 상소문을 읽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시에 자는 건데, 이렇게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빡빡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빡빡하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했는데 얼마나 빡빡합니까? 얼마나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 초에는 이제 원만하지 않았던 외교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원명 교체기의 명나라의 원만한 외교를 맺고자 하였으나 실상은 쉽지 않았어요. 이런 시비에 결국 정도전은 뿌리 단단히 납니다. 그래서 태조의 지원으로 요동 정벌의 계획을 짜게 됩니다. 동시에 요동 정벌의 군사력을 보충한다는 핑계로 정적이던 이방원의 사병을 몰수하는 일거양득을 꾀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야심찬 요동 정벌 계획은 이방원의 제1차 왕재난으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유학자였던 정도전이 중국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감히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중국은요, 툭하면 트집을 잡아 조선을 괴롭혔습니다. 명나라 역시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민감했고, 특히 조선이 여진족과 제휴하여 명나라를 공격할까봐
노심 조사하던 상황이라 더 딴지를 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조전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동은 조구려의 옛 땅이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땅을 되찾고자 한 생각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조선 최초의 궁중이 피던 제1차 왕자의 난. 이병헌은 정도전과 신덕하고 강씨만큼이나 아버지를 도와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이었는데 정몽주를 죽여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왕제가 못된 이유도 있겠죠. 근데 이 피바람이 불기 전에 태조가 이방원을 왕세자로 올려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태조가 살짝 눈치가 없긴 해요. 아들이 그렇게 야심이 많고 잔인한 성격인 걸 알면서도 그걸 완전 약 올린 거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못 먹고 굶은 호랭이한테 가가지고 혀 놀리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 나댄 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뭐였어? 달려들어서 잡으면 먹겠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원은 이제 거의 푸대접 받았죠. 왕세자 못되고. 그래가지고 정도전은 또 요동정벌 핑계다가 이방원의 사병도 혁파했죠. 그래가지고 이방원이 당시 상황에 불만을 품고 거사를 치르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명분은 정도전은 신왕 한씨 조생의 왕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결국 정도전을 죽이고 이복 경제인 방번과 세자 방석까지 다 죽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아끼던 신하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것에 크게 좌절하였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자기 친구 이상의 정치적 조력자 이상의 관계였던 그런 신하를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조 이성계는 너무 크게 좌절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방원이 힘을 잡았죠. 딱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오를 수 있었으나 민심이 크게 동요할 걸 염려한 나머지 왕위를 둘째 형인 방과에게 양보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정종입니다. 이 정종은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슬퍼요. 그리고 눈치가 있는 왕이에요. 처세 왕. 그러니까 정종이 이제 그 당시에 자서전을 내가지고 처세 베스트 뭐 이런 거, 반디앤 루이스 가면 처세 베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당히 엄청나게 책을 많이 팔려갔어 해서 겁니다. 그 정도로 처세력이 좋은 왕이었고, 다음 왕이 정종이어서 정종 때 제대로 말해드리겠고요. 태조의 쓸쓸한 말려. 얻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조선이란 왕,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500년 조선왕조의 기틀을 잡은 왕 태조잖아요. 첫째 왕. 근데 쓸쓸한 말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생 무상, 사람의 삶이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지만 그래도 참으로 덧없다는 걸 저 역시 태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남들은 쉽게 할 수 없죠. 새 왕조를 개창한 혁명의 주인공이에도 정작 아들에 의해 사랑하는 두 아들이 목숨을 잃고 충신의 친구 또한 잃었으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의 임금 27명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태조하면 그렇게 비극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딱 이래 혁명 딱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 딱 해가지고 딱 거창하게 폼 잡고 막 올라볼라 깰라뺄라
할 것 같은데 안 그랬습니다. 너무 쓸쓸해요. 너무 쓸쓸해요.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는 제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비극은 또다시 아들 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는 자신의 고륙상자는 또 지켜봐야 했습니다. 네, 제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라서 많이 부족하고 중간에 싱크가 비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러 편집을 안 했어요. 네. 편집도 안 할 거고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조선왕조실록 2대 임금 정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